어떤 죽음은 처음부터 이상합니다.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습니다. 창문도 모두 닫혀 있었습니다. 목에는 끈 자국이 있었고 발밑에는 쓰러진 의자가 하나. 관아에서 내린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.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. 그러나 시신 곁에는 반 넘게 남은 등잔 기름이 있었습니다. 죽은 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. 다만 살아있는 자들이 그 말을 듣지 않을 뿐이죠. 전라도 나주 인근의 작은 장터마을. 이 마을에서 박 씨는 꽤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. 포목 장사로 시작해 10년 만에 창고를 2채나 가진 상인. 말수는 적었지만 신의가 두텁고 빚은 반드시 갚고 외상은 절대 주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. 그 박 씨가 어느 가을 아침 사랑채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. 문은 안에서 굳게 잠겨 있었고 한참을 두드려도 응답이 없자 하인이 문을 부수고 들어갔더니 박 씨는 대들보에 끈을 걸고 의자를 밟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모양새였습니다. 현감이 직접 나와 살펴보고는 말했습니다. 장사하다 빚이라도 진 게지. 워낙 속을 드러내지 않는 성품이었다고 하니 혼자 끙끙 앓다가 이런 선택을 한 모양이다. 사흘 뒤 장례가 치러졌습니다. 그러나 박 씨의 아내 윤 씨는 달랐습니다. 장례를 마친 날 밤 윤 씨는 마을 어귀까지 걸어나와 사람들에게 자기 남편의 죽음은 자살이 아니라고 하소연을 했습니다. 지나가던 나그네 한 사람이 걸음을 멈췄습니다. 허름한 차림에 낡은 갓을 눌러쓴 어딘지 범상치 않은 인상의 남자였습니다. 윤 씨가 말했습니다. 날이 제 남편은 억울하게 죽었습니다. 나그네가 물었습니다. 무슨 근거로 그리 말씀하십니까? 2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. 그 사람은 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제게는 반드시 말을 했습니다. 아무 말 없이 그런 선택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. 나그네는 잠시 침묵했습니다.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. 시신을 발견했을 때 사랑채 등잔에 기름이 얼마나 남아 있었습니까? 윤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. 반 넘게 남아 있었습니다. 전날 밤 제가 직접 가득 채워드렸으니까요. 나그네의 눈빛이 미세하게 달라졌습니다. 나그네는 그 자리에서 한 가지 사실을 짚었습니다. 박 씨는 죽던 날 밤 장부를 정리하겠다고 했습니다. 장부를 밤새 들여다보려면 등잔이 필수입니다. 그런데 기름이 반 넘게 남아있다는 건 박 씨가 그다지 오래 깨어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. 자정도 되기 전에 불을 끈 셈입니다. 그 시간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일까요? 아니면 미처 등잔이 다 타기 전에 누군가가 들어와 일을 저지른 것일까요? 나그네는 이튿날 새벽 아직 봉인이 풀리지 않은 사랑채로 들어갔습니다. 방 안을 천천히 살폈습니다. 의자의 위치, 끈이 묶인 방향, 박 씨의 신발이 놓인 자리. 그리고 2가지를 발견했습니다. 하나 창호지에 뚫린 작은 구멍. 바늘 하나 들어갈 크기의 아주 작고 깔끔한 구멍이었습니다. 위치는 문 안쪽 빗장 바로 옆. 둘문지방 홈에 끼인 비단실 한 올. 나그네는 무릎을 꿇고 그 실을 들여다보았습니다.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그렇군. 수법은 이러했습니다. 범인은 박 씨를 먼저 죽였습니다. 그리고 시신을 대들보에 매달아 스스로 목을 맨 것처럼 꾸몄습니다. 문제는 문이었습니다. 밖에서 나가면서 어떻게 안에서 빗장을 걸 수 있냐는 것. 범인은 창호지에 작은 구멍을 뚫고 그 구멍에 비단실을 끼웠습니다. 실의 한쪽 끝은 방 안의 빗장에 걸어두고 나머지 한쪽은 문 밖으로 빼둡니다. 밖으로 나온 뒤 실을 잡아당기면 빗장이 제자리에 걸립니다. 그 다음 실을 잡아당겨 창호지 구멍 밖으로 뽑아내면 완벽한 밀실이 완성됩니다. 마지막으로 문지방에 작은 홈에 끼인 비단실 한 올. 범인이 실을 회수할 때 끊어진 조각이었습니다. 나그네는 그 실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. 무게도 없는 실 한 올. 그러나 이것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. 다음 문제는 범인이 누구냐는 것이었습니다. 나그네는 윤 씨에게 물었습니다. 박 씨와 가까운 사람, 특히 돈 문제로 갈등이 있던 사람. 윤 씨가 말했습니다. 임 씨요. 몇 해 전부터 함께 포목 장사를 해온 동업자인데 올 봄부터 이익 배분을 놓고 다투는 일이 잦았습니다. 남편이 장부를 새로 정리하겠다고 한 것도 임 씨의 몫을 다시 계산해보겠다는 뜻이었어요. 나그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임 씨가 장부 정리 결과를 두려워했군요. 그는 마을 포목전 거리로 나섰습니다. 상인들 사이를 돌며 자연스럽게 말을 섞었습니다.
임씨의 창고, 임씨의 거래처, 임씨가 최근 팔고 사들인 물건들. 그리고 한 보부상에게서 들었습니다. 임씨요? 요즘 비단을 꽤 많이 사들인다고 하던데요. 아주 가는 실을 특별히 주문했다고 이웃 비단 가게 주인이 말하더군요. 그날 저녁 나그네는 임씨의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. 이튿날 아침이 밝았습니다. 임씨는 이른 시간부터 창고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. 전날부터 마을 분위기가 묘하게 느껴졌는지 표정이 어두웠습니다. 그때였습니다. 관아 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.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. 임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. 낡은 차림의 나그네가 이제는 달라진 눈빛으로 그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. 손에는 3마리 새겨진 둥근 청동패. 암행어사 출두야. 그 외침이 장터 골목을 타고 번졌습니다. 임씨의 낯빛이 하얗게 질렸습니다. 박문수가 입을 열었습니다. 비단실을 창호지 구멍에 꿰어 밖에서 빗장을 걸었다. 창고에서 같은 굵기의 비단실이 발견되면 그것으로 족하다. 임씨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. 창고 수색이 이루어졌고 박 씨의 장부에서는 임씨가 수년에 걸쳐 빼돌린 이익의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. 장부 정리가 시작되면 모든 것이 들통날 것을 알았던 임씨가 박 씨의 야근 습관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. 검시를 소홀히 하고 자살로 서둘러 마무리 지은 현감 역시 그 자리에서 관인을 빼앗겼습니다. 윤 씨는 남편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.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. 그냥 오래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. 그리고 고개를 들었을 때 박문수는 이미 마을 어귀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.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갓을 눌러쓴 채 윤 씨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. 고맙습니다. 바람이 그 말을 받아 어딘가로 데려갔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.